일본 철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시속 300km로 질주하는 날렵한 디자인의 신칸센을 떠올리실 겁니다. 분단위도 아닌 초단위로 지켜지는 칼같은 정시성, 1964년 운행을 시작한 이래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탈선이나 충돌과 같은 열차 사고로 인한 승객 사망 사고도 없었던 경이로운 안전 기록, 전 세계가 일본을 철도 왕국이라 부르는 이유이자 완벽한 기술력의 상징이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일본 철도 성공 신화의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감탄하는 이 신칸센은 때로는 돈을 벌어다 주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활동일본 같은 경우 진짜 수익은 화려한 신칸센보다 매일 수천만이 이용하는 통근 열차에서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진짜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바로 일본 전역의 도시와 마을을 핏줄처럼 촘촘하게 잇는 평범한 열차, 제레선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받지 못하지만 이 열차들이야말로 일본 철도 제국의 숨겨진 심장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도쿄의 한 평범한 직장인이 아침 7시 요코하마에 있는 집을 나섭니다. 그는 신칸센을 타지 않습니다. 대신 수많은 사람과 함께 제레선에 몸을 싣고 도심으로 향하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제2활동일본 한 회사가 하루에 실어 나르는 승객 수만 약 1,5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웬만한 국가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이 엄청난 수송량이 매일, 매시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신칸센이 국가의 자부심을 싣고 달리는 대동맥이라면 제레선은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억 개의 모세혈관인 셈입니다. 이 모세혈관이 멈추면 시스템 전체가 붕괴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평범해 보이는 열차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시스템이 한때 국가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37조 엔, 우리 돈으로는 수백조 원의 빚더미에 앉은 파산 직전의 국영기업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신칸센이라는 화려한 신화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바로 실패한 거인의 몰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거대한 실패의 이름은 바로 일본 국유철도 JNR이었습니다. 원래 일본은 철도 사업에 있어 천혜의 환경을 가졌습니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이고 인구 대부분은 해안가의 좁고 긴 평야에 밀집해 있죠. 도시와 도시를 잇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당연히 철도였습니다. 마치 잘 뻗은 척추처럼 철도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패전의 잿더미 속에서 일본 경제가 기적적으로 부활하면서 두 개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자동차와 비행기입니다. 토요타, 닛산 같은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일본은 순식간에 마이카 시대로 접어들었고 전국 곳곳에 고속도로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국내 항공 노선도 거미줄처럼 확장되며 장거리 이동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죠. 철도의 독점 시대가 막을 내린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1964년 도쿄 올림픽. 일본이 전 세계의 경제 부흥을 과시하던 역사적인 순간이죠. 바로 이 올림픽에 맞춰 JNR은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 신칸센을 성공적으로 개통하며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가 JNR의 위협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 JNR은 역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합니다. 믿어지시나요? 최고의 성공을 거둔 해에 몰락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철도의 비극입니다. 국영기업이었던 JNR은 수익성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휘둘렸습니다. 힘있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역구 표를 얻기 위해 사업성이 전혀 없는 시골에까지 철도 노선을 연장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당시 JNR이 운영하던 노선의 대부분이 적자였고 흑자를 내는 노선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는 유령 열차가 세금만 낭비하며 달리고 있었던 거죠. 둘째, 거대 국영기업 특유의 방만한 경영과 경직된 관료주의였습니다. JNR의 직원 수는 한때 4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비용 절감이나 서비스 개선에 대한 동기부여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적자가 나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줄 것이라는 안일함이 조직 전체에 퍼져 있었죠. 셋째, 끝없는 노사 갈등이었습니다. 강성노조는 비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개선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격렬하게 저항했고 잦은 파업으로 철도 운행이 마비되기 일쑤였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부채는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약 37조 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돈이냐면 당시 일본 국가 예산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국가 하나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빚더미 위에 JNR이 올라앉은 겁니다. 더 이상 자력 회생이 불가능한 실패한 국영기업의 대명사, 마치 밑 빠진 독에 국민들의 세금을 쏟아붓는 것과 같았죠? 이제 일본 정부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괴물을 파산시키거나 혹은 역사상 유례없는 대수술을 감행하거나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국가 예산을 통째로 삼킬 듯이 불어난 37조엔의 빚더미, 일본 정부는 마침내 칼을 빼어듭니다. 그들이 내린 처방은 바로
분할 민영화,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국영기업 해체 작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영화와는 아주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민영화라고 하면은 정부 소유의 기업을 통째로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민간 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JNR이라는 거대한 공룡을 그냥 시장에 던져놓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간 아무도 사지 않을, 아니 살 수조차 없는 빚더미 괴물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진짜 전략은 분할, 즉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거대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정교하게 메스를 대는 것처럼 JNR을 기능과 지역에 따라 7개의 완전히 다른 회사로 쪼개는 대수술을 감행합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가장 수익성이 높은 본토, 혼슈 지역을 3개로 나눕니다. 수도권인 도쿄를 중심으로 한 JR 동일본, 나고야 중심의 JR 도카이, 그리고 오사카 중심의 JR 서일본. 이 세 회사는 일본 인구의 대부분이 밀집한 황금 노선을 물려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알짜배기만 모아놓은 핵심 사업부였죠. 둘째, 나머지 3개의 섬 홋카이도, 시코쿠, 큐슈를 각각 JR 홋카이도, JR 시코쿠, JR 큐슈라는 별도 회사로 독립시킵니다. 이 지역들은 인구 밀도가 낮고 적자 노선이 많아 처음부터 자립이 어려울 것이 뻔했습니다. 셋째, 전국적인 화물 운송은 JR 화물이라는 단일 회사에 맡깁니다. 이렇게 총 6개의 여객회사와 1개의 화물회사, 즉 7개의 JR 그룹사가 1987년 4월 1일 동시에 출범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2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일본 철도의 상징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는 신칸센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2번째, 그 천문학적인 37조엔의 빚은 대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정부의 해법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먼저 신칸센의 경우 선로와 같은 핵심 시설의 소유권은 신칸센 철도보유기구라는 별도의 공공기관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JR 회사들은 이 기관에 매년 사용료, 즉 리스료를 내고 신칸센을 빌려서 운영하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특정 회사에 신칸센을 몰아주면 자산 분배가 너무 불공평해지고 신칸센 건설에 들어간 막대한 빚까지 떠안게 되면 처음부터 회사가 휘청거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영리한 완충 장치를 만든 셈이죠. 물론 이후 경영이 안정된 혼슈의 3개 회사는 이 시설들을 완전히 사들여 명실상부한 자가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빚 문제입니다. 약 37조엔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 중 대략 30%인 11조엔 안팎은 가장 우량한 혼슈의 3개 회사와 화물회사, 그리고 신칸센 관련 기관이 나눠서 떠안았습니다. 너희는 돈을 잘 버는 노선을 가져갔으니 이 정도 빚은 감당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그럼 나머지 약 70%, 25조엔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빚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빚은 일본 국유철도 청산사업단이라는 곳으로 모두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JNR이 가지고 있던 땅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서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분할 수술의 핵심 원칙은 생존 가능성이었습니다. 모든 회사를 똑같이 나누는 공평함이 아니라 각 회사가 처한 환경에 맞춰 최소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일본 철도 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대한 괴물은 7개의 작지만 날렵한 조직으로 재탄생했죠. 하지만 단순히 회사를 쪼개고 빚의 일부를 떠넘긴 것만으로 어떻게 이 회사들이 파산 직전의 조직에서 불과 몇 년 만에 엄청난 흑자를 내는 초우량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요? 비용 절감과 효율화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사실 진짜 돈이 되는 비결, 일본 철도에 숨겨진 금광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쪼개고 비용을 줄인 것만으로는 이 극적인 흑자 전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적자투성이 국영기업이 불과 몇 년 만에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으로 탈바꿈한 진짜 비결, 그들의 숨겨진 돈줄은 바로 땅에 있었습니다. 철도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부동산 제국을 건설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실 이 전략은 JR이 처음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롤모델이 있었죠? 바로 민영화 이전부터 존재했던 한큐 전철 같은 민간 철도 회사들입니다. 한큐의 창업자 고바야시 이치조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것만으로는 돈이 안 된다. 사람들이 우리 노선을 따라 살게 만들고 우리 역에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허허벌판이었던 노선 주변에 고급 주택단지를 개발해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둘째, 노선의 종착역에는 일본 최초의 터미널 백화점인 한큐 백화점을 세웠습니다. 셋째, 심지어 온천과 다카라즈카 소녀 가극단 같은 엔터테인먼트 시설까지 만들었습니다. 철도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주거, 쇼핑, 문화를 아우르는 거대한 생활 생태계의 중심으로 만든 겁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JR 회사들은 바로 이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가져와 국가적인 스케일로 증폭시켰습니다.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은 열차나 선로가 아니라
매일 수천만 명이 오가는 역이라는 공간 그 자체라는 사실을요. 자, 상상해보세요. 도쿄의 심장부인 도쿄역. JR 동일본은 이곳을 더 이상 기차를 타는 곳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역 전체를 도쿄 스테이션 시티라는 이름 아래 거대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했죠. 역 지하와 지상에는 최고급 백화점과 수백 개의 레스토랑이 들어섰고, 역과 직접 연결된 초고층 빌딩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오피스와 최고급 호텔이 자리 잡았습니다. 통근객들은 퇴근길에 자연스럽게 저녁거리를 사고 약속을 잡고 쇼핑을 합니다. 이 모든 소비가 JR 동일본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나고야역의 JR 센트럴 타워즈는 더 극적입니다. JR 도카이가 건설한 이 쌍둥이 빌딩은 한때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백화점, 오피스, 호텔이 결합된 나고야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철도 회사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꿔버린 겁니다. 숫자로 보면은 그 위력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실제로 가장 성공적인 기업인 JR 동일본의 경우 전체 영업수익에서 부동산, 쇼핑센터, 호텔 등 비철도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수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리테일, 부동산, 호텔 매출을 합치면 약 7,700억엔, 우리 돈으로 6에서 7조 원 정도입니다. 열차를 굴리지 않고 땅과 건물만으로 매년 6조에서 7조 원이 넘는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철도 사업이 매일 수백만 명의 보장된 고객을 역으로 끌어모읍니다. 둘째, 이 고객들이 역과 연결된 쇼핑몰과 호텔에서 돈을 씁니다. 셋째, 여기서 발생한 막대한 부동산 수익은 다시 철도 사업의 안전설비 투자, 신형 차량 도입, 서비스 개선에 재투자됩니다. 넷째, 쾌적하고 안전해진 철도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이는 다시 부동산 수익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죠. 결국 JR의 진짜 성공 비결은 민영화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철도라는 사람을 모으는 플랫폼 위에 부동산과 유통이라는 수익 모델을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것. 이것이 바로 37조엔의 빚더미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꾼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 신화가 JR그룹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을까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는 통했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지방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천문학적인 빚의 진짜 행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공의 빛이 강할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지기 마련입니다. 도쿄의 JR 동일본, 나고야의 JR 도카이, 오사카의 JR 서일본이 부동산 개발로 엄청난 돈을 버는 동안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특히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JR 홋카이도와 가장 작은 서민 시코쿠를 담당하는 JR 시코쿠는 민영화 이후 지금까지도 만성적인 적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는 부동산 개발로 수익을 낼 만한 인구 밀집 지역도,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통근 노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첫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철도 이용객이 계속 줄어듭니다. 둘째, 수익이 줄어드니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신형 차량을 도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셋째,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니 남아있던 승객마저 자동차나 버스로 떠나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일본 정부는 경영안정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이 회사들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 세금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민영화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거대한 진실, 일본 철도 민영화의 가장 큰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37조의 빚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빚의 약 30%는 돈 잘 버는 혼슈의 세계 JR 회사와 관련 기관들이 떠안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나머지 약 70%, 25조엔 안팎에 달하는 빚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빚은 일본 국유철도 청산사업단으로 넘어갔고 JNR이 남긴 자산을 팔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산을 팔아도 이 천문학적인 빚을 모두 갚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청산되지 못한 부채는 일본 정부, 즉 우리 모두와 같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JR그룹의 성공적인 출발 뒤에는 사실상 정부가 2천억 달러가 넘는 숨겨진 보조금으로 부실 채권을 미리 깨끗하게 청소해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영국의 철도 민영화 실패 사례를 보면 일본의 성공이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되었는지 더욱 명확해집니다. 영국은 1990년대에 철도를 민영화하면서 선로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회사와 그 위에서 열차를 운행하는 회사를 분리했습니다.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고 요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며 서비스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영국은 철도 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다시 국유화하는 길을 선택해야 했죠. 반면 일본은 각 JR 회사가 자신들의 선로와 열차를 모두 책임지고 운영하게 했습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니 안전과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일본 철도의 성공은 단순히 국영기업을 민간에 팔아넘긴 민영화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거대한 빚을 책임지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회사를 나누고 책임 구조를 명확하게 설계해준 잘 짜인 판 위에서 민간의 효율성이 꽃을 피운 사례에 가깝습니다. 일본의 성공은 단순한 시장 논리의 승리가 아니라 정부의 치밀한 설계와 책임 있는 개입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일본 철도의 성공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부와 시장, 그 이상적인 조합이 만들어낸 선순환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톱니바퀴는 정부의 책임이 있는 역할입니다. 정부는 37조 엔의 빚 중 대부분을 사실상 세금으로 해결하며 민간 기업들이 빚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오직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깨끗한 운동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초기 투자였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기 전에 돌을 골라내고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과 같았죠. 두 번째 톱니바퀴는 민간의 운영 효율성입니다. JR동일본과 같은 새로운 회사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히 줄이는 동시에 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개발이라는 강력한 수익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철도 사업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부동산 사업의 폭발적인 수익성이 결합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톱니바퀴, 바로 수익의 재투자입니다. 이 회사들은 벌어들인 돈을 주주배당에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다시 안전설비 강화, 신형 차량 도입, 서비스 개선에 쏟아부었습니다. 50년 넘게 사망사고 제로라는 신칸센의 신화는 바로 이 끊임없는 재투자 덕분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개선된 서비스는 더 많은 고객을 끌어모으고 늘어난 고객은 다시 철도와 부동산 수익을 증대시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은 다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죠.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강력한 성공의 플라이휠이 완성된 것입니다. 결국 일본 철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성공적인 사회 기반 시설은 정부의 장기적인 비전과 민간의 창의적인 효율성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정교하게 결합될 때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빚더미 속에서 피어난 철도 제국, 그 선순환의 진짜 비밀입니다.